안녕하십니까. 영화평론가 정재영입니다. 한국영화평론가협회에서 진행하는 영화수다 톡톡시네. 오늘 소개할 작품은 홍상수 감독의 소설가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올해 베를린 영화제에서 은검상을 수상했던 영화고요. 감독의 통산 27번째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오늘도 개성 있는 평론가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제 그 홍상수 감독의 27번째 영화인 소설가의 영화. 뭐 그런 비슷한 그 제목의 영화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오키의 영화 있었고 또 약간 비슷하게 클레어의 카메라. 뭐 그런 식의 그 제목의 시리즈인데 뭐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 인상 지승학 평론가님. 예. 좋게 보셨어요? 이게 뭔가 달라졌다는. 달라졌다. 네, 그런 얘기 많이 네, 하더군요. 어딘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들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멀리서 부감샷으로 이렇게 찍다가 이렇게 차에 들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지나가는 게 네. 실수로 보이지만, 아무튼 그런 장면은 이전에 없었던 장면이어서. 그렇습니까? 네. 무슨 생각이 바뀌신 건지 모르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 그것도 좀 이따가 얘기 많이 나누면 좋겠네요. 또 뭐 정지혜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재미없게 보신 분도 많거든요. 사실 홍상수 감독 영화는 재밌게 보셨어요? 홍상수 감독님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 안 좋아하시. 기호에 있어서 많아요. 안 좋아하는 분 대한민국에. 그런 편인데 왜 그 영화를 하면서 영화를 다루면서 홍상수 감독님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약간 금기시 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왜 금기? 그래서 약간 난 홍상수 영화 별로 감흥이 없는데 라고 하면 홍상수 감독의 그 홍상수 영화도 모르면서 네가 무슨 영화를 하냐 약간 이런 시각이 조금 존재하는 홍상수가 완전히 뭐 왕이네 왕. 약간 그런 느낌을 저도 좀 느꼈어요. 근데 저는 그냥 기호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스타일을 이번 영화는 어떻게 보셨어요? 소설가의 영화. 어떤 영화들은 끝까지 본 영화들도 있고 어떤 영화들은 난 끝까지 못 보겠다 이렇게 점프해서 본 영화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 영화는 그렇진 않았어요. 말씀하신 다행이네요. 것처럼 그 강변 호텔 이후로 조금 스타일이 바뀌는 면이 조금 있으셔서 많은 분들이 좀 바뀌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자기도 주장하시잖아요. 영화에서 많이 맑아지고 변했다고. 맞아요. 그런 대사가 있죠.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들을 또 보면서 최근에는 이렇게 하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우성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재밌게 보셨어요? 네,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너무 특히 좋았고 마지막에 이제 소설가의 영화가 상영되는 부분에서 정말 홍상수 영화가 이렇게 좋구나 하는 거를 깨닫고 저는 저 같은 기호가 이 영화를 사실은 정우성 평론가님이 추천하셨잖아요. 네네. 추천한 그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앞에 드라이브 마이 카도 그렇고 프렌치 디스패치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영화와 현실의 관계에 대한 영화들을 좀 많이 뽑았는데 이 영화도 그런 맥락 안에 있지 않나 해서 뽑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저희가 했던 영화들이 좀 현실과 이렇게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많이 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를 들어가기 전에 또 혹시 이 프로를 보시는 분이 또 영화 안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이제 또 안 보신 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영화 줄거리는 저는 크게 3단계로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소설가 준이, 이혜영 씨가 하는 그 역할인데 후배가 운영하는 책방, 여기 하남시로 이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렇게 좀 비춰지죠. 하남시. 그래서 후배가 운영하는 책방에 와서 후배를 만나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을을 이게 이제 하남시를 구경하던 중에 영화 감독 부부를 또 만나서 과거의 아쉬움을 피력합니다. 과거에 이제 좀 이렇게 서로 좋지 않은 관계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아주 우연히 영화 배우 길수, 김민희 씨가 이제 하는 역할인데 만나게 돼서 그녀를 자기 이제 단편 영화를 찍고 싶다. 거기에 주인공으로 하고 싶다. 이런 제안을 하죠.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상의를 해봐야 된다. 그런 정도 얘기만 하고 그러나 굉장히
호감을 갖고 많은 얘기를 둘이 하게 되고 다시 그 후배가 하는 그 책방을 아주 또 우연히 가게 되죠. 네. 우연히 많습니다, 이 영화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갔더니 또 거기서 과거에 알던 시인 선배를 또 아주 우연히 또 만나게 되죠. 그 이제 기주봉 씨가 나온 한 역할인데, 그래서 이제 술을 또 마시고, 별로 뭐, 좋지 않은 그런 이제 또 과거가 또 있었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마지막, 거기까지가 두 번째고,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는 훌쩍 갑자기 시간이 비약이 돼서 이제 영화를 다 만들고 그 영화를 시사하는 그 극장 장면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준이의 영화 혹은 뭐 소설가의 영화, 이 제목대로 그 소설가 영화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거를 길수 또 혼자 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사람들은 물론 봤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영화상 혼자 보고 또 나왔는데 기다리기로 했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준이가 보이질 않고 혼자 이렇게 가는 뒷모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뒷모습으로 끝나는 뭐 그런 줄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줄거리를 설명하면서도 이게 무슨 영화인가. 도대체 극적인 드라마틱한 부분이 없어요. 역시 뭐 기대했던 대로, 예상했던 대로 홍상수의 영화는 역시 드라마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안에는 굉장히 숨겨져 있는 많은 백스토리 드라마들이 있어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뭐 후배를 보러 왔다가 그 다음에 우연히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얘기하다가 그냥 이제 거기서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보면 그 두 파트네요. 또 세 파트로도 볼 수 있고 크게 보면 두 파트로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영화 부분, 영화를 보는데 또 뭐 미스테리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기다리기로 해놓고 이제 안 기다리고 그냥 알 수 없는 그런 엔딩을 보여주면서 끝나는데, 되게 인상적인 거는 이제 거기에 그 영화가 전체적으로 흑백으로 진행이 되다가 잠시 컬러로 진행이 되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 네. 또 특이한, 이 영화의 특이한 볼거리. 이 영화는 뭐 컬러로 봐야 됩니까? 흑백으로 봐야 됩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줄거리에 맞춰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영화가 워낙 그렇게 줄거리가 단순하면서도 또 숨겨진 게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뭐 한마디로 이게 줄거리가 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그 줄거리를 중심으로 그 숨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르게 받아들이셔서 해석하실 것 같아요. 이 영화는. 그래서 이 영화는 분명히 호불호가 갈리는 영화거든요. 사실 홍상수 매니아들은 되게 또 좋아할 거고, 그 결과로 또 베를린 영화제에서도 3년 연속 사실은 상을 받았는데, 그 마지막 세 번째 받은 작품으로 국제적으로 또 인정을 받은 만큼 매니아들은 뭐 굉장히 뭐 최고의 작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평을 읽다 보니까. 홍상수의 지금 영화 중에서 최고의 작품이다. 예. 그럼 엄청 길게 평을 썼어요. 영화 잡지에. 그것도 읽어봤는데, 그런데 그에 비해서 또 뭐 호불호가 명확히 갈리니까, 뭐 완전히 이거 너무 모르는 장면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석을 전혀 하지 못하고, 그냥, 그리고 너무 뭐, 그냥 항상 똑같은 그냥 홍상수 영화다. 뭐 그런 좀 실망하는 그런 또 팬도 있었고. 맨 처음에 이제 아무튼 장면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처음에 이제 책방에서 준이가, 후배를 만납니다. 서영화 씨가 했던 역인데, 이름이 뭐더라? 세원이죠? 예. 네. 세원이를 만났는데, 왜 연락 안 했냐? 결국은 한참 얘기하다가, 왜 연락 안 했냐? 그게 화제예요. 도대체 왜 왔을까요, 여기에? 저는 사실, 도대체 혼내려고 왔나요? 저는 뭐 사실은 왜 왔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지선아 선생님. 네, 왜 왔나요, 도대체? 저는 홍상수 감독의 영화를 보면서 항상 그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 표현된 게 현실이냐 아니면 누군가의 꿈이냐 약간 이런 맥락에서 이해. 헷갈리는 영화도 있잖아요. 보면은 뭐 오수정도 그랬고 뭐 자유의 언덕도 그렇고 뭐 그렇죠. 꿈인지 현실인지 뭐 헷갈리는 막. 근데 이제 이 영화도 꿈이라는 그런가요? 거를 정의 내릴 때. 네. 그러니까 프로이드 얘기를 좀 빌리자면 시작이 언제인지 모르고 끝만 알고 있는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꿈을 꿀 때 이 꿈의 시작이 어딘지나 시점을 정확히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항상 시작을 그렇게 우리가 특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화라는 시간이 시작점이 있기 때문에 홍상수 감독은 그러한 표현을 꿈의 시작처럼 뭔가 모호하고 갑자기 돌출적으로 시작된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뭔가 장소를 먼저 보여준 다음에 그 화면 속으로 사람이 쑥 들어와 앉아가지고 담배를 피기 시작하고 뭐 이런 식의 시작으로 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은 누군가의 일상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 저게 누군가의 꿈일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 누군가를 모르는 거죠. 꿈을 보고 있는데 그 꿈입니까 그럼? 꿈과 같은 것으로 시작된 것 같다는 건데 이제 그 뒷얘기를 다 찾아보면 저는 사실 또 꿈이 아닐까, 꿈이라는 그 시간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거 되게 복잡하군요. 단순한 장면인 줄 알았더니 어쨌든 뭐 그렇게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고. 정우성 선생님은 어떻게? 저도 지상학 평론가 말씀 똑같아요? 연결해서 이게 이제 홍상수 영화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현실이 꿈 같다, 영화가 꿈 같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처럼 일종의 영화에 대한 영화로서 홍상수 영화가 읽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영화가 좀 그렇죠. 네, 그래서 홍상수 영화들은 대부분 아까 이렇게 꿈이라는 게 시작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끝만 알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이 영화라는 건 일상에 벗어난 비일상에 대한 얘기라서 이것도 대부분의 홍상수 영화들이 뭐 노동환을 한다거나 아니면 일상에서의 진짜 정말 일상적인 얘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벗어나서 어딘가를 여행하거나 누군가를 만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비일상이 시작됐다라는 느낌에서 어떻게 보면은 왜 시작했는지 모르겠는 어떤 여행의 느낌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습니까? 네, 저는 굉장히 너무 빙빙 돌리시면서 얘기를 하시죠. 제 질문에 대해서는 직답을 안 하시고. 정지혜 평론가님 마지막으로 이 장면 도대체 왜 준이가 왜 후배를 만나러 왔을까요? 첫 번째 시퀀스인데 왜 만나러 왔을까요? 첫 번째 시퀀스에서 사실 감독이 하려는 모든 이야기를 저는 다 한다고 좀 생각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그 첫 장면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영화 전체에서 말과 보여지는 것이 분리돼서 대비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많은데 처음에 이제 준이가 책방에 들어가서 듣기만 하잖아요. 그쪽을 못 보고 약간 숨은 듯이 이렇게 자기 얼굴을 숨기는 듯이 하면서 막 그 세원이 막 악다구니 쓰는 전화로 악다구니 쓰는 걸 들어요. 듣고 이제 빠져나와서 이제 나중에 따라 나온 그 세원과 길수가 막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그 대화도 되게 빙빙 둘러가는 대화거든요. 뭐 어떻게 여기 있는 걸 알았냐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말 안 하고 뭐 어떻게 들었나 보지 막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저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지금 준이의 상태일 거라고 생각해요. 준이가 소설을 쓰다가 잘 풀리지 않고 소설 뭐 쓰는 거 뭐 그렇게 나 이제 좀 재미가 없고 이제 딴 거 하고 싶어 하는 그게 이제 준이 전체의 이야기인데 약간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책방에서의 내용은 말로 이루어진 세계. 약간 좀 지겹고. 근데 이제 이거가 어떻게 보면 준이의 현실일 수 있는데 뭐 실제로는 준이는 되게 우아하고 뭐 자기는 여전히 뭐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고 잘 나가는데 어느 순간 사라진 그런 후배 너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니? 근데 서로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나 요즘 좀 힘들어서 차라리 이거 하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시퀀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준이의 지금 현재 상황, 뭐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는 시퀀스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첫 만나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세 분 말씀 들었는데 저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후배 준이하고의 그 세영이하고는 어떤 관계인가요? 과거에 소설을 썼던 것 같아요. 세영이가
근데 지금은 이제 안 쓰는 거죠. 시골 내려와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이게 이제 좀 다르게 보자면 이 두 사람의 관계 그거하고 네. 또 하나 지금 아까 이제 정재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이긴 한데 들어가려고 하다가 막 엿듣죠. 막 혼을 내요. 또 혼을 내는데 그걸 듣고 들어가지 못해요. 왜 못 들어갈까요? 나 그래서 도대체 그 심리가 뭘까? 그 엿듣는 장면을 갖다가 좀 부각시킨 이유가 뭘까? 홍상수 감독이 뭐 그런 것도 곁들여서 저는 제 생각에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홍상수라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홍상수 도대체 누굽니까? 네, 그분이 생각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이제 관객을 가지고 놀려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영화를 보여주고 있지만 나는 영화를 보여주는 게 아닌데 너희들은 영화로 이해할 거야라는 걸 예상하고 하는 것 같다. 나쁜 사람이네. 이 사람 같아. 그래서 관객을 희롱하는 거군요. 뭐 나쁘게 말하면 네, 희롱이고 나쁘게 말하면 그렇게 감독을- 만든 감독이 네. 없었던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 두 사람의 관계가 네. 옛날에 어쨌다 저쨌다라고 얘기하는 것에서로만 우리가 유출하잖아요. 네네네. 영화 전반에 걸쳐서 네. 소설가인 준이는 네. 소설가라고 지칭이 되고 있지만 그 소설이 뭔지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제목도 얘기를 하지 않을 뿐더러 그렇죠. 너 그때 네. 썼니? 아 그때 이후로 안 썼어. 네. 라고 하지. 너 그때 그 작품 꽃의 이름에 그 작품 왜 그 이후에 없어.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고 영화도 어떤 영화를 찍겠다라고 할 때 굉장히 돌려서 얘기하고 소설도 존재하지 않고 거기서의 영화라고 하는 것도 사실 뭐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 만든 영화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의 논란거리가 있고 네, 어렵네요. 그래서 계속 그 관계를 계속 이제 우리한테 던지면서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 뭔가 자, 그러면은 뭐 그걸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건가요? 그런 심리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없는 건가요? 저는 정우성 네, 의원님? 그 캐릭터의 스토리 내적인 논리나 관계보다는 일단 시작할 때 저 안쪽에서 소리 지르고 있는 인물이 못 들어가죠. 네, 못 들어가죠. 그리고 그 인물이 나중에 이제 나왔을 때는 그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처럼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죠. 아주 뭐 네네. 참 남자란 애죠. 남자는 사람처럼 보이고 실제로 나중에 나오는 길수는 또 그 인물을 지칭하면서 굉장히 착하고 네. 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걸 보면 일단 첫 번째는 홍상수 영화가 대부분 어떤 인물을 보여줄 때 이제 양면적인 것들, 모순적인 것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게 있으니까 인물이 이런 식으로 화를 냈지만 뒤에는 또 이런 면도 있고 뭐 그런 걸 보여주는 것도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영화 전체에 긴장감 같은 걸 주기 위해서 시작한 게 아닌가. 그리고 처음에 그 장면이 네네. 중요합니까? 저는 중요하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았나. 예를 들면 준이 같은 경우도 계속 보다 보면 약간 사람이 예민하고 공격적이고 어느 순간 이 사람 말에 자기가 반대되는 게 있으면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꼬투리 잡아서 논쟁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뒤에 나중에 또 어떤 사람 만나게 되면 이 사람이 또 예민하게 또 뭐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같은 거를 저는 느꼈거든요.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앞에 오프닝 장면에서의 화내는 것도 그것과 관련지어서 어떻게 보면 영화 전체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얘기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 극적인 부분이 없지만 그런 방식으로 텐션이나 긴장을 주기 위해서 세팅한 게 아닌가. 어려워요. 이렇게 되게 어려운 영화예요. 네. 뭐 하나도 명확하게 풀리지 않네요. 네. 도대체 왜 쿠베를 만나러 갔는지. 또 그런 면에서 보면 네. 긴장감 같은 건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 간의 대화, 누가 됐던 간에 아슬아슬함이 있어요. 영화를 보면서 두 사람 간의 대화를 보면 누군가가 욱할 것 같은 느낌으로 뭔가 반복적으로 말한다든지 뭔가 뭐 이렇게 퇴근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대화 내용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감정선이 굉장히 그렇게 고조되는 측면이 모든 영화에 홍상수 영화의 모든 것에 걸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네. 오히려 그런 걸 노리는 거지. 그 대사 자체 내용이나 그 등장인물들이 하는 말에 주목하는 것을 오히려 영화를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는 영화 관객들은 그걸 보려고 하지만 홍상수 감독은 나는 그거 아니고 이건데 라고 하는 거라. 그게 어렵죠. 네. 네, 일반 관객들이 보고자 하는 부분을 피해간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건 좀 속임수 같기도 하고 그 수화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건 뭐
왜 들어간 거예요? 그 영화 전체하고 뭐 관련이 있어요? 그 에피소드가? 준이가 네. 그 말로 이루어진 세계에 대한 거부감을 여러 차례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뒤에 술 마시는 장면에서 만수가 그럼 이런 영화를 해라 이러면서 막 영화 줄거리를 이야기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엄청 정색하면서 준이가 말하지 말라고, 내가 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첫 번째 장면도 같은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말로 이루어진 세계에 준이가 끼어 들어가서 무슨 일이야 라고 하는 순간 준이가 이야기 전체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준이는 말로 이루어진 세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준이가 궁금했던 그 자기 후배는 걔가 뭐 무슨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이 무슨 일이야 이게 궁금한 게 아니라 그냥 너 얼굴 보러 왔어, 너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이게 준이가 하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거기서 끼어들지 않고 오히려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요.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 뭐 소설가다 보니까 소설이 아닌 거, 말이나 글이 아니라 이렇게 수화, 다른 표현법이죠. 그 다음에 뒤에 카메라 렌즈 같은 거를 감독한테 빌려서 이렇게 보는 장면이 있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배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른 것들을 배워서 영화를 만든다는 어떤 빌드업이 어느 정도는 하기 위해서 깔아놓은 것들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게 너무 좀 애매모호하지만 여기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첫 장면이 책방 장면이 있은 다음에 이제 공원으로 이제 나가서 사실은 둘러보기, 이제 공원 전에 이제 뭐 어떤 전망대를 갔다가 그 효진 부부를 만나게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나오죠. 막 이제 화를 내면서 또 길수를 막 몰아붙이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제 김민희, 길수를 만났을 때의 장면, 거기서 이제 아깝다. 왜 이렇게 지금 놀고 있냐. 많은 감독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아깝다. 그런 얘기 했을 때 막 몰아붙이는 장면이죠. 그건, 왜 그렇게 몰아쳐야 되나요? 그 전에 네. 공원의 씬 자체 제가 이제 약간 주목했던 게, 그 관광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거기다 데려다 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서 우리 스스로는 그 주변의 간판이나 뭐 이정표 때문에 하남이라는 걸 알지만 거기서도 그 지역명을 정확히 얘기는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뭐 전망대에도 뭐 저기 있다 그러면서 항상 영화는 뭐냐면은 저기에 뭐가 있어 그러면 카메라가 그 장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오는 컷이 많은데 홍상수 감독은 그 문법을 전혀 쓰지 않고 저게 키가 크고 높고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한 후에 그것을 언젠간 보여주고 그 뒤에 이제 이후에 보여주거나 이번에는 그 전망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만 높은 데 올라가 있다는 것만으로 높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왜 그런가요? 홍상수 감독은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말에 대한 묘사와 영화의 시각적 표현이라는 것이 중첩될 때 우리가 어디에 더 비중을 많이 두게 되는가에 대한 그 관객에게 물음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시각적으로 그 전망대를 보여주지 않더라도 말로 어떠어떠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머릿속에 그려내거든요. 관객들이. 그래서 높은 게 있나 보구나. 그래서 근데 영화를 볼 때는 일상에서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지 않는데 영화에서는 그 장면을 반드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나오기를 바라지만 결국엔 나오지 않고 높은 데서 전망대를 보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네네. 그 전망대에서 뭘 봤냐는 것도 나중에 보여주잖아요. 네. 이렇게 풀샷으로 사람 지나가는 그렇게 거. 지나가는 거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엇박자를 계속 내는 차원에서 이 말과 드러남, 그러니까 말로 묘사하는 것과 시각적으로 그대로 드러나서 보게 되는 것과의 어떤 관계성을 이야기할 때 이 길수라는 배우가 배우라는 존재는 드러나는 존재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아깝다라고 하는 것은 왜 드러나지 않았냐라는 거죠. 네. 그러면 길수라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로써 묘사될 수도 있는 건데 배우라는 것 때문에 드러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배우니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드러남이라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어떤 그 좀 저항? 아니 배우라는 건 드러나는 거를 천직으로 하는 건데 왜 그 저항을 하죠? 근데 거기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길수를 우리가 배우라고 지정을 해서 실제로 김민희 배우를 길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홍상수 감독 입장에서는 그게 배우라고 얘기했을 뿐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배우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영화 속에서 하나의 소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주기보다는 말로서도 드러낼 수 있는 존재, 말로서 설명할 수도 있는 존재인데 그 길수라는 존재가 자꾸 배우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뭐 좀 쉽게 얘기해 주실 수 없나요? 빌드업 뭐 그거 같은 생각이세요? 아니, 정우성 쉽게 평론가도 쉽게 똑같은 생각이에요? 쉽게 아니 아깝다. 그거에 대해서 막 화를 냈어. 네. 그거에 대해서 뭐 첫째는 네. 일단 당연히 네. 김민희 배우가 실제로 홍상수 감독과 그러니까 홍상수의 그 홍상수 영화만 출연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런 건 저희도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근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관계를 현실에서의 관계를 알고 있다 보니까 그 장면을 보면 자연스럽게 김민희 배우가 실제로 홍상수 영화 감독 외에 다른 영화에 등장하지 않으니까 아깝다는 얘기를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반론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이죠. 이혜영은 그런 홍상수 감독이네요. 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게 알 수는 없죠. 복잡하네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진학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제 홍상수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를 던져놓고 뒤에 거두고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걸 구조로 할 수도 있고 했던 대사를 뒤에 똑같이 반복하는데 다른 느낌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배우가 안 등장해서 배우가 출연을 안 해서 아깝다고 해놓고 뒤에는 등장을 하니까 그걸 위해서 앞에 깔아놓은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 홍상수 그 이혜영 뭐 나중에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네. 이 영화를 꼭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의 사적인 관계로 해야만 풀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해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네. 보통 사람들의 시선이 그걸 보면 즉각적으로 그거를 두 가지 시선이 있겠군요. 두 가지 시선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정확히 저항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측면에서든 누가 저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홍상수 감독이 본인의 주변에서 자기가 듣는 말에 대해서 그거를 영화적으로 거죠. 자기가 예. 또 그 관계를 또 암시를 하면서 뱉어내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거 왜 이 배우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에서만 대다수 사람들은 원하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반론도 이혜영 배우 준이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변론을 치는 거라고 보지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홍상수는 그렇게 단순한 사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가지고 예, 그 자기가 처한 상황을 가지고 자기가 해왔던 영화적 문법으로 재해석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 영화를 보는 시각에서는 마치 그래 김민희와의 관계 때문에 저렇게 또 자기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테지만 홍상수 감독은 그게 아니라 내가 늘 하고자 했던 그러니까 영화에서 나는 이런 걸 늘 해왔고 또 당신들이 나나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나는 영화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야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그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정재 평론가님. 그 장면이 저는 되게 이 영화 전체에서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영화가 어느 배경에서 일어나냐면 세 사람이서 뭐 이야기를 할 때 네 사람이서 이야기를 할 때 화장실 앞에서 딱 이야기하거든요. 화장실이 걸려요. 맞아요. 거기에 유아 전용이라고 딱 써였어요. 맞아요. 중요한 장면에서 한번 쇼트가 거의 비슷한 프레임에서 쇼트가 한번 딱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딱 시각에 유아 전용이 딱 찍히도록 그렇게 나오는 그게 뭘까요? 장면이 있어요. 왜 유아 전용? 그러니까 외부에서 하는 이야기 이런 거 다 아주 유아적인 배설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그 김민희와 홍상수의 스캔들이라고 해야 되나?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과 자기 영화의 대비. 내가 드러내려고 하는 거는 이 스캔들이 아니야. 이 본질을 봐봐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장면에 들어있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1차적으로 어떤 사람이라도 김민희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 김민희에 대한 이야기를 외부의 어떤 떠드는 이야기를 이 감독은 좀 더 본질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근데 그것도 이제 감독의 자기 자신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준이는 재밌네요. 감독의 페르소나인으로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홍상수 감독은 재밌어요. 이게 왜 재밌냐면 지금
4분의 1밖에 안 했는데 다 나왔어요. 네, 지금 이혜영이 벌써 이제 홍상수 감독이고 김민희가 실제 김민희고 그렇다면 이게 마지막에 그러면 도대체 홍상수는 4분의 3을 다 보게 나면 그 둘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되게 궁금하네요. 그거 명료합니다. 저는 근데 다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 예, 그런 거죠. 아까 말했다시피 김민희 배우가 자꾸 등장하면서 길수라는 가명을 썼으면 사람들이 김민희로 보지 말고 윤길수라고 하는 배우로 봐야 되는데 그 김민희로 보잖아요. 저는 안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는 길수로 보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길수로 보잖아요. 계속 봤는데 그러니까 더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상수 감독의 주변에서 그렇죠, 떠드는 사람들은 아. 김민희로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민희 씨의 모습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홍상수가 말하는 물음은 명확해요. 당신들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며. 왜 영화에 등장한 김민희를 왜 현실의 김민희를 보는 건데? 라고 이제 반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는 뭐 영화를 다 봤으니까 마지막을 알고 있잖아요. 결국 소설가의 영화. 네. 이혜영의 영화. 그러니까 준이의 영화. 근데 그거는 그럼 은유적으로 홍상수라면 홍상수 영화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또 이제 김민희가 나오고 의도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밌네요. 재밌어요. 의도적으로 김민희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걸 본인이 알면서 김민희의 변명 같다는 것도 알면서 쓴다는 거는 김민희에 관한 영화였네요. 결국은. 뭐 그렇다기보다는 그거 아니었나요? 그 일부러 현실과 영화의 그 중간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짚어내고 싶어서 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민희라는 인물이라기보다는 이거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예, 말씀하세요. 김민희라는 인물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이제 홍상수 감독을 이야기할 때 그 영화를 이야기할 때 김민희를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김민희라는 것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소품이라든지 소재로서 가지고 와서 자기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러니까 그 권혜요 효진이 그 영화 감독 그랬잖아요. 많은 감독들이 당신을 출연시키고 싶어 한다. 네. 아깝다. 거기에 대해서 이혜영, 즉 홍상수 감독이 막 얘기한 거 아닙니까? 왜 니네들은 갖다가 내 아이 뮤즈를 니네들이 왜 자꾸 이렇게 소모하려고 그래?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막 화를 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진짜 일차적으로. 나의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의 인생이 있는 거고 왜 니네들은 상업적으로 김민희 배우를 이렇게 써먹으려고만 하냐? 김민희의 인생이 있는 건데 뭐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그게 홍상수의 주장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죠, 맞죠. 뭐 그렇게 여기까지 합시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렇게 끝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우리 여기서 다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논란이 되고 의문이 되는 장면이에요 사실은. 네. 그게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해석해 옳은 건지 일단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고 끝난 건 아니에요. 끝난 건 아니고 잠시 이제 쉬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2부에서 이 부분을 이어서 계속 하면서 그 다음까지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실 쉽지 않은 영화고요. 굉장히 특히 본인의 사생활, 본인의 그 개인 이력까지도 뭔가 해석에 어떤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영화이기 때문에 더욱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이 소설가의 영화 이게 가장 최근작이죠. 네. 가장 최근작에 와서 이제 홍상수의 인생을 이게 뭔가 정리하는 것 같은데 오늘 일단 조금 아쉽지만 여기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출연해주신 평론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다음 토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구독, 신청, 좋아요 꼭꼭 눌러주십시오.